이제 5월도 마무리 국면에 와 있고 6월 시장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시장 어떻게 큰 그림을 가지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새롭게 나온 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 관세 계획에 지금 제동이 걸렸지만 또 항소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판결에 대해서 임시 보류 조치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호 관세와 관련한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연방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항소를 하고,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 다양한 행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세 정책을 상당 부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아주 명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수석 정치 이코노미스트인 알렉 필립스라는 분이 트럼프가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무역법 122조, 섹션 122조를 보면 대수지 적자를 이유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사나 절차 없이 즉시 시행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역법 131조에서도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32조에서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와 같은 산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역법 제338조에 또 보면 미국의 차별적인 무역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이즈는 계속 7월 초까지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 관세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실행하고 난 이후에 지금 월 230억 달러 규모의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월 한 30조 원 되고요. 벌써 이 관세를 통해서 지난주까지 들어온 규모가 670억 달러 정도를 징수를 했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77% 증가한 수치인데, 올해 이 관세 수입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210조, 한 1,500달러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좀 강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10년당 한 5조 2천억 달러 정도의 세수가 산출이 되는데, 이런 관세의 규모는 1993년 이후 가장 큰 세금 인상 효과고요. 제가 1993년 이후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93년에 이렇게 큰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어떤 경제적 파장이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94년부터 멕시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5, 96년부터 태국 바트가 무너지고 아시아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 관세 노이즈가 계속 이어지면 글로벌 경제에 절대 좋은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지나치게 연방법원의 판단으로 이제 관세 전쟁이 끝났나, 이런 지나친 낙관은 아직까지는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관세와 관련된 이러한 액션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영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부분에 또 노이즈 지속 그리고 위험성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달러 인덱스 보자면은 100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 주요 통화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같은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달러를 제한 다른 나라의 통화가 우리나라 원화를 포함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불과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1,400
87.6원을 기록했던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거의 8% 가량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 하락의 주요 원인을 보면 한 4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 약달러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트럼프 행정부가 1기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달러 인덱스가 확 떨어졌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약달러를 선호를 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1분기 GDP 잠정치도 마이너스 0.2가 나오고 4월 고용 보고서에서도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가 시장 예상치를 지금 하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통화 전반에 그런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이제 펀더멘털 부분인데 이 펀더멘털이 지금 최근 수출도 회복되고 있고 관광객도 많이 한국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늘어나면서 원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원화 가치 상승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도에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요. 그때도 2016년도 말에 10월, 11월, 12월 트럼프 당선 전후 3개월 연속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보시는 표에 의하면 저 가운데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때 3개월 연속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다가 2017년 1, 2, 3월 달에 보면 3번 연속 음봉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17년 말까지 원달러 환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때 2017년도에 원달러 환율이 무려 11.4%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8%가량 빠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저는 1,300원 초반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경제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수출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내수는 아직도 우려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어제 한국은행도 금통위를 통해서 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하기도 했는데 뭐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0.8%까지 낮췄잖아요. 앞으로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또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네.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의 뭐 채권 전문가분들 이런저런 의견을 들어보면 연말까지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8월에도 금리 인하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우세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2에서 2.2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연준이 중요한 거는 페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소극적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어제도 장중에 4.53까지 올라가니까 또 미국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이 미국의 페드의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 그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페드의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 FMC 회의에서도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라는 이 상반된 리스크가 지금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는 올해 예상치가 페드 와치를 봐도 연말까지 한 2번 정도 인하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미국에 대한 2025년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빠르게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기준으로 보면요. 2024년에 작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2.8% 나왔는데 올해 1.3%로 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보다 항상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조금 빨리 액션을 취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금리나 그리고 연준도 하반기에는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연준 지금 금리 인하에 약간은 소극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파월 연준 의장과 간밤에 또 회동을 우리 시간으로 가졌더라고요. 여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 인하 안 하는 것은 실수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고려 안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표를 살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셈인데 그래도 한미 금리 차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좀 부담 아니겠습니까? 네,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고 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우리 하경민 앵커께서도 여러 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한미 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국인들은 사상 최대의 한국 채권 보유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PER이 낮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사고 PER이 높은 미국 주식을 팔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갈 주식을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채권을 쓸 때도 채권의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보다는 지금 채권을 사서 이 채권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즉 말 그대로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한국의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서 한국은 계속 이렇게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채권 투자를 한 외국인은 미국의 채권을 투자한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이 나고 있고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얘기했듯이 경제 전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한국의 금리가 계속 실세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에 대한 수익을 더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차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금리 차이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증시 측면에서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 것이 대선 이후에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에 따른 우리나라 지수 자체의 밸류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네. 시세는 시장에게 물어보라는 말처럼 최근에 한 달 동안에 굉장히 강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증권 섹터, 그리고 건설 섹터,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에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던 가치주들이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상법 개정이 되든 아니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든 이 부분이 가장 큰 화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최근 지배구조가 취약하면서 가치주 영역에 있는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갈 건데 가장 가치주 영역에 있는 주가 중에 기업 중에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지주사겠죠. 그래서 지주사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소액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기업의 지배 구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또는 그에 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과거 10년 전에 2010여 년도에 아베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일본의 PBR이 0.9였다가 지금은 1.4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의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일본 시장이 리레이팅 되는 걸 보여줬듯이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저는 PBR 1.4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PBR이 0.9 수준이 2,800이고요. PBR 1배가 되면 3,100인데 1.4배가 되면 4,300이 됩니다. 그래서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 상법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2027년 정도 되면 저는 코스피가 4,000포인트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그런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 비아냥받았던 국내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고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각종 공제,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정말 재평가가 되기를 간절히 또 소원을 해보겠습니다. 최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